지난 시간에는 주계열 이후의 진화 단계를 별의 질량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프에서 주계열성은 빨간색 선에 위치를 합니다. 주계열성이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할 때 HR도상에서 질량이 큰 주계열성은 수평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은 수직 방향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주계열성은 주계열 단계를 벗어날 때 광도 변화폭이 작고 표면 온도 변화폭이 큽니다.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은 주계열 단계를 벗어날 때 광도 변화폭이 크고 표면 온도 변화폭이 작게 나타납니다. 교재 230페이지 그래프를 찾아서 줄을 치고 필기를 해주세요. 교재 2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별의 진화의 가장 마지막 단계를 질량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되려면 최소한 태양 질량의 0.08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의 0.08배보다 작은 별은 중력이 작아서 중력 수축을 해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결국 중력 수축만 하다가 서서히 식어가 행성과 비슷한 갈색 외성이 됩니다. 별의 질량이 태양의 0.08배에서 0.26배 사이에 있는 별은 별 전체가 대류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별 전체가 헬륨으로 채워진 다음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 됩니다. 별의 질량이 태양의 0.26배에서 태양의 8배보다 작은 경우, 태양도 여기에 속하죠. 거성 단계 이후 맥동 병광성 단계를 거치며 맥동하다가 외곽층은 차츰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며 행성상 성운을 만들고 중심핵은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 됩니다. 별의 질량이 태양의 8배보다 큰 경우에는 핵융합 반응 중단, 중력 수축, 새로운 핵융합 반응 시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면 압력 경도력이 감소하죠. 압력 경도력이 감소를 하면 정력학 평형이 깨져서 중력 수축을 하게 됩니다. 중력 수축을 하면 중심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데 질량이 큰 별은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점점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철로 된 중심핵을 생성합니다. 철 생성 이후에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중심핵이 중력 붕괴하여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이 충격파가 새로운 별의 탄생을 촉진시킵니다. 초신성 폭발 후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별은 중심핵의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심핵의 질량이 태양의 1.4배에서 3배 사이인 별은 초신성 폭발 후 중성자 별로 남고 중심핵의 질량이 태양의 3배 이상인 별은 블랙홀이 생성됩니다. 중성자 별과 블랙홀은 밀도가 매우 큰 별로 특히 블랙홀은
중력이 매우 커서 빛조차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별입니다. 지금까지 별의 질량에 따른 진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재 243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와야 되겠죠? 그럼 교재 2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양이 아닌 다른 별을 공전하는 행성을 외계 행성이라고 합니다. 외계 행성은 별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어두워 직접 관측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계 행성 탐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시간에는 간접적으로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합니다. 자, 아래 오래 사진을 보면 오리를 중심으로 파동이 생기죠. 그런데 오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는 짧은 파장이 생기고 오리가 멀어지는 방향에서는 긴 파장이 생깁니다. 오리가 정지해 있다면 어떤 모양의 파동이 생길까요? 오리를 중심으로 어느 곳이나 파장이 같은 동심원 모양의 파동이 생기겠죠. 오리를 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별이 움직일 때 별이 다가오는 방향에 있는 관측자는 별빛의 파장이 원래보다 짧게 관측될 것이고 멀어지는 방향에 있는 관측자는 별빛의 파장이 원래보다 길게 관측될 것입니다. 파동의 발생원이, 즉 파동을 발생시키는 물체가 관측자에게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파장이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별이 관측자에게 가까워질 경우에는 별빛의 파장이 원래보다 짧아져, 즉 청색 쪽으로 치우쳐 보인다고 해서 청색편이, 별이 관측자에게 멀어질 경우에는 별빛의 파장이 원래보다 길게 보이고 이를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별이 관측자 쪽으로 일직선 방향으로 접근하거나 후퇴하는 속도를 시선 속도라고 합니다. 별의 시선 속도는 별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별이 접근할 때는 1번 스펙트럼처럼 흡수선의 위치가 원래 위치보다 청색 쪽으로, 즉 짧은 파장 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고 별이 후퇴할 때는 흡수선의 위치가 2번 그림처럼 적색 쪽, 파장이 긴 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납니다. 시선 속도가 빠를수록 파장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시선속도 그래프에서 시선속도 값이 플러스를 가질 때는 관측자로부터 후퇴하고 있음을 뜻하고 시선속도 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관측자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시선속도의 부호는 방향을 뜻하는 것이지 크고 작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A, B, C, D 지점 중에서 관측자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지점을 찾아볼까요? 네, 바로 C와 D가 멀어지고 있는 지점이죠. 그러면 가장 빨리 멀어지고 있는 지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선속도 값이 큰 C가 가장 빨리 멀어지고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관측자에게로 가장 빨리 접근하고 있는 지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선속도 부호가 마이너스이면서 시선속도 값이 가장 큰 A 지점이 되겠습니다. 관측자에게 다가오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지점, 즉 시선속도가 0인
지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B 지점이 되겠습니다. 두 천체가 중력적으로 묶여 있을 때는 두 물체 사이에 공통 질량 중심이 위치합니다. 만약에 두 천체의 질량이 같다면 두 물체의 딱 중간에 공통 질량 중심이 생기겠죠. 공통 질량 중심은 반드시 두 천체 사이에 위치를 하고 하나가 별이고 다른 하나가 행성이라면 공통 질량 중심은 질량이 큰 별 쪽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천체가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합니다. 두 천체 사이에 반드시 공통 질량 중심이 위치해야 하므로 별이 1번 위치에 있을 때 행성은 1 다시, 별이 2번 위치에 있을 때 행성은 2 다시, 별이 3번 위치에 있을 때는 행성은 3 다시, 별이 4번 위치에 있을 때는 행성은 4 다시에 위치하게 됩니다. 관측자가 이 방향에 있다면 행성은 어두워서 관측이 잘 안 되지만 별이 공전할 때 별의 도플러 효과가 관측됩니다. 별이 2번에서 4번으로 공전할 때는 관측자에서 멀어짐으로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별이 4번에서 2번 방향으로 공전할 때는 관측자에게 다가옴으로 청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별의 위치가 1번과 3번 위치에 있을 때는 시선 속도가 최대로 나타나고 2번과 4번 위치에 있을 때는 시선 속도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별의 도플러 효과가 주기적으로 관측된다는 것은 별이 공통 질량 중심을 돌고 있다는 것이고 공통 질량 중심을 돌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별 주변에 행성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별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행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찾으려면 별의 도플러 효과가 크게 나타나야 발견하기가 쉽겠죠. 1번 그림과 같은 경우 별의 도플러 효과가 클까요? 공통 질량 중심이 별에게 너무 가깝죠. 이런 경우 별이 공전할 때 별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시선 속도 변화가 작죠. 2번 그림처럼 공통 질량 중심이 별에게서 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 공통 질량 중심이 별에게서 떨어지느냐? 바로 행성의 질량이 큰 경우죠. 별의 도플러 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행성의 질량이 커서 공통 질량 중심이 별에게서 떨어지고 별이 크게 공전을 하게 됩니다. 3번 그림의 경우는 별과 행성 간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거리가 멀면 공전 주기가 길어집니다. 즉 천천히 공전한다는 뜻이죠. 별이 천천히 움직이면 역시 시선 속도 변화가 작아서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별과 행성 간의 거리가 2번 그림처럼 가까울수록 도플러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빠르게 공전하기 때문이죠. 별과 행성 간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작다는 뜻입니다. 즉,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행성 공전 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별빛의 도플러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다음 두 개의 그림에서 어떤 경우 도플러 효과가 크게 나타날까요? 1번 그림에서 도플러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죠. 즉,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 별의 접근과 후퇴가 쉽게 관측이 됩니다. 2번 그림처럼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는 도플러 효과가 관측되기 어렵습니다. 외계 행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현상은 행성이 공전하다가 별의 앞면을 지나갈 때 별빛을 가려서 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식현상은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할 때 잘 일어납니다. 식현상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별 주위에 행성이 공전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행성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현상은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잘 일어납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많은 면적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공전 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행성의 공전 주기가 짧아 식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공전 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식현상이 잘 일어나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도플러 효과와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이었죠. 내일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